2020년 3월 20일 중국 동부항공 564편이 인도 뉴델리를 떠나 중국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승객들은 몰랐죠. 이 비행기가 양국을 잇는 마지막 직항편이 될 거라는 걸. 그로부터 약 1825일이 지났습니다. 인도와 중국 본토를 오가는 여객기는 단 한 대도 뜨지 않았어요. 거의 5년 만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와 중국,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는 이 거대한 이웃 국가 사이의 하늘길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21세기에 인접 국가 간 교류가 이토록 오랫동안 완전히 단절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죠. 이건 단순한 운항 중단이 아닙니다. 양국 관계의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베이징에서 반경 3,000마일 안에 30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중 29개국은 중국과 직항편을 최소 한 번은 운항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도 북한도 연결돼 있죠. 그런데 연결 안 된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 1만 8천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 신호등조차 없는 부탄, 그리고 인구 14억의 인도입니다. 말이 됩니까? 2019년 12월까지만 해도 인도와 중국 사이엔 한 달에 539편의 비행기가 오갔어요. 엄청나게 수익성 높은 노선이었죠. 양국 인구를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경제적 논리로만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리적으로는 코앞인데 물리적 연결이 끊기면서 두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 이웃이 돼버렸습니다. 상하이에서 인도 가는 게 상하이에서 뉴욕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진 거죠. 14억 명과 14억 명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세상,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중국 라싸와 인도 시킴 직선 거리로 200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가깝죠. 그런데 이 두 도시를 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에베레스트가 있어요. 2만 피트 높이의 티베트 고원과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이 거대한 자연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엔 델리에서 상하이까지 5시간이면 갔습니다. 지금은 홍콩이나 방콕을 경유해야 해요. 이동 시간이 2배 이상 걸리죠. 그나마 비행기를 타면 다행이고요. 육로로 가려면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을 거쳐 4,000마일을 우회해야 합니다. 약 120시간이 걸려요. 이를 꼬박 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0대의 IT 기업 직원 나울 씨는 베이징 출장을 포기했습니다. 예전엔 5시간이면 갔는데 이제 하루가 걸리니까요. 물리적 거리보다 더 큰 건 시간과 비용이라는 심리적 장벽이었습니다. 이 전례 없는 고립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국경을 닫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년 후 인도가 국제여행을 재개했고 3년 후엔 중국도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사이의 하늘길은 다시 열렸어요. 그런데 유독 인도와 중국 사이만 닫혀 있는 겁니다. 방역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팬데믹은 계기일 뿐이었어요. 진짜 이유는 2020년 여름에 터졌습니다. 국경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죠. 상하이에서 무역업을 하던 박 사장님은 인도 파트너와 10년째 일해왔어요. 2020년 초만 해도 한 달에 2번씩 델리를 오갔죠.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끊겼고 그 후 4년이 넘도록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화상회의로 버티고 있지만 신뢰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양국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었죠. 중국과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기장 긴 분쟁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부, 중부, 서부, 크게 세 부분으로는 아니죠. 1914년 영국령 인도, 티베트, 중국 대표가 모여서 맥마흔나이라는 걸 그었어요. 동쪽 국경선으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티베트가 그런 조약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영국이 자기 마음대로 그은 제국주의적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인도가 통제하는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을 남티베트라고 부릅니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인도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00년도 더 된 영국시대 협정을 두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역사 해석이 다르면 국경도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영토 분쟁의 씨앗이 됐어요. 양측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부탄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여기엔 치킨스 넥이라 불리는 실리구리 회랑이 있어요. 폭이 고작 14마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통로가 인도 본토와 북동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예요.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가장 치열한 분쟁은 서부에서 벌어집니다. 악사이친이라는 곳인데 뉴저지주 2배 크기입니다. 사람이 살기엔 완전히 척박한 고원 사막이에요. 그럼 왜 이런 황무지를 놓고 싸우느냐? 여기에 신장성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도로가 지나가거든요. 중국 입장에선 국경을 신속하게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핵심 요충지인 겁니다. 1962년 중국은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수천 명의 인도 군인이 죽었어요.
인도에겐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건이죠. 양측은 실질적 통제선이라는 걸 비공식 경계로 인정하지만 서로 주장하는 위치가 달라요. 겹치는 구역에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양국 군대가 공유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을 적극적으로 순찰하죠. 긴장은 계속 고조됐어요. 2020년 6월 15일 가란 계곡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도군이 중국의 불법 구조물을 확인하러 갔다가 양측이 충돌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총을 안 쏘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양국이 총기 사용 금지 협정을 맺어놨거든요. 대신 뭘 썼느냐? 돌, 막대기, 못 박힌 곤봉이었어요. 21세기의 원시적인 무기로 육탄전을 벌인 겁니다. 잔혹했습니다. 인도 군인 20명이 죽었고 중국 측은 35명에서 43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국경에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양측은 서로를 비난했어요. 중국은 인도가 먼저 합의를 깼다고 했고 인도는 중국이 공격적으로 행동했다고 맞섰죠. 책임 전가만 오갔습니다. 이 사건이 관계 파탄의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2020년 사건 이전 시진핑과 모디는 관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 악수도 했죠. 그런데 충돌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인도는 중국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복에 나섰죠. 매년 120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거대 시장이었어요. 이걸 무기화한 겁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틱톡을 포함한 중국 앱 수백 개를 금지시켰어요. 화웨이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배제됐죠. 20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던 틱톡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됐어요.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인도 내 중국 자본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억압한 거죠. 이건 단순한 무역 제재가 아니었어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려는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인도는 더 이상 중국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인도는 중국 시민의 비자 발급 절차를 극도로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입국을 차단한 거예요. 중국인은 온라인 비자 신청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해외에 사는 중국인이라도 반드시 중국 본토에서 신청해야 해요. 말이 됩니까? 뉴욕에 사는 중국인이 인도 가려면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합리한 조건을 일부러 만든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019년엔 비자가 20만 건 발급됐어요. 2024년엔 약 2,000건입니다. 10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양국은 서로의 특파원 비자 갱신도 중단했습니다. 상대국에 상주하는 기자가 거의 전멸했어요. 언론에 암흑기가 온 겁니다. 상대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죠. 비행 재개는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오가는 게 완전히 막혔는데 어떻게 신뢰를 쌓겠어요? 외교적 해법은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중국은 국경에 다리를 놓고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병력 12만 명을 배치했어요. 군사적 우위를 확실하게 굳힌 겁니다. 베이징의 입장은 이겁니다. 비행부터 재개하고 국경 문제는 천천히 나중에 논의하자. 현상 유지를 정당화하려는 거죠. 자기들이 이미 차지한 땅은 그대로 두고 일단 관계부터 풀자는 겁니다. 반면 인도는 정반대예요. 국경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비행 재개를 포함한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선 비행 후 국경이냐, 섬 국경 후 비행이냐. 이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5년째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평화를 유지하던 완충 장치들이 있었어요.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사소한 오해 하나가 더 큰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국경엔 여전히 수만 명의 군인이 대치하고 있고 언제 또 가란 계곡 같은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 무한 성장의 상징이었던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공항 순위도 떨어지고 있어요. 여행 수요 자체가 줄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인도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공항 수를 2배로 늘리고 항공기 500대를 주문했죠.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여행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외국 투자 매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인도는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대신 인도를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인도와의 관계 안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감을 얻은 인도는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협상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인도 인구 중 겨우 3%만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이죠. 이게 중국을 긴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시간은 인도 편이고 중국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일 당장 관계가 회복된다 해도 국경의 군사적 대치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재충돌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과거의 합의와 규칙들이 모두 무너진 상태입니다. 양국 간 갈등은 언제든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죠.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창의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해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핵 보유국 간의 긴장, 이건 비단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남아있어요. 5년 동안 끊긴 하늘길, 그 이면엔 깨어진 신뢰와 위태로운 평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25년 10월경 인도와 중국 간 항공편이 재개되었고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